17살. 그것이 그가 죽은 나이입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한 소년. 그의 이름은 단종. 그를 복위시키려 목숨을 바친 신하들은 온몸이 찢기는 형벌을 당했고 그의 무덤은 241년 동안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폐위시킨 자는 다름 아닌 그의 친삼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가장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경복궁안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향, 어머니는 세자빈 권씨. 태어난 아이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새손이었고 온 궁궐이 기뻐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조선 제6대 국왕 단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새손을 가장 애틋하게 품어준 것은 할아버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총명하고 온화한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종 역시 말년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1450년 승하하고 맙니다. 이홍희의 나이 겨우 9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세자의 장자로서 학식이 깊고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소헌왕후와 아버지 세종대왕의 연속된 3년상으로 몸이 상하여 즉위 불과 2년 2개월 만인 1452년 그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당대 최고의 충신들 앞에서 눈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리니 경들이 잘 보필해 주시오. 그 유언을 받아들인 대신이 바로 황보인과 김종서,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명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세자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452년 5월 24일 단종이 즉위합니다. 어좌는 넓고 그 위에 앉은 소녀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없는 어린 왕. 유일하게 가까운 어른은 삼촌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인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이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왕족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하고 야망이 넘쳤던 인물, 바로 수양대군 이유입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체격도 크고 무예도 출중하며 정치적 감각도 날카로웠습니다. 왕권은 황보인과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이 떠받들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숙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무르기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은밀하게 모은 신복 무사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좌의정 김종서, 조선의 북방개척을 이끈 영웅, 여진족을 물리친 전설적인 무장.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택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소라며 접근했습니다. 방심한 김종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양대군의 신호와 함께 철퇴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신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은 그날 밤 궁궐 안팎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궁궐로 불려들어오다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는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수양대군은 이튿날 어린 단종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영무를 꾀하는 무리들을 처단하였나이나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어야 할 대신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부사 겸 2조 병조판서를 겸하는 전권을 쥐게 됩니다. 사실상 조선의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삶은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둘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단종의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청원의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압력이었습니다. 전하, 선의하여 주시옵소서. 단종은 그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당시 단종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국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전왕에 대한 예우였지만 실상은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분노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6명의 신하들입니다. 1456년 이들은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를 기회로 삼아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거사 하루 전날 내부 밀고자가 생겼습니다. 계획은 발각되었고 6신하는 모두 붙잡혔습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극형을 내렸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말과 수레로 튀져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성상문은 처형되기 직전까지 세조를 향해 굴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나리의 신하가 아니라 상왕 전하의 신하이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끝난 직후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닌 한낱 군으로 격하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한 산속. 단종은 이제 어좌를 내려와 죄인의 가마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절벽이 막혀 있는 고립된 땅.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천연 감옥. 그곳이 15소년의 유배지였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한양에 있는 왕비 정순왕후 송씨를 그리워하며 강물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가 남긴 시 한 편이 전해집니다. 한마는 이 몸이 원컨대 새가 되어 밤마다 임계신 곳 향해 울어보련만 새벽산 두견새는 피를 토해 울건만은 봄 조정 선비들은 귀 막고 못 듣는가. 두견새는 피를 토하며 울다가 죽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단종은 자신을 그 새에 빗대었습니다. 청령포에 있던 단종은 그의 홍수로 인해 영월 관하 객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유배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457년 세조의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 이유가 경상도 순영에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 수능부사 이보흠과 함께 거사를 준비했지만 이 역시 고변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명분으로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은 서인으로 추가 강등되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군에서 다시 평민 아래 서인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월로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단종의 나이 17살. 역사서들은 이 대목을 비교적 짧게 기술합니다. 하지만 영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사약을 가져온 금부도사 왕방현은 어린 단종 앞에서 사약을 전하지 못하고 차마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관노 한 명이 단종을 뒤에서 목 졸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7살 소녀는 그날 영월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약을 전하고 돌아오던 왕방현은 길가 강변에서 이런 시조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위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사약을 긁고 간 신하조차 울며 돌아온 죽음. 단종이 죽자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밖에 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시신은 영월의 강물 위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엄흠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홀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몰래 묻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그 무덤이 지금의 장릉,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입니다. 하지만 세조 치하에서 그 무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를 추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덕 왕후의 능은 파헤쳐졌고 단종의 신주는 종묘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공식 역사에서 단종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존의 뒤를 이은 왕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는 한 단종을 복권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후 숙종임금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의 복위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노산군은 다시 단종으로 왕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묘호가 부여되고 종묘의 신주가 봉안되었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왕릉으로 격상되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준 엄흥도의 충절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결국 그를 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난 후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는 궁에서 쫓겨나 청계천 부근의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단종을 그리워하며 소복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 안악들이 그녀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자리를 훗날 정업원이라 불렀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보다 무려 65년을 더 살다가 15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리워하는 능입니다. 단종, 단바르고 단정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슬픈 아이러니인지도 모릅니다. 바르고 단정한 왕이었기에 권력의 논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는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정복하고 학문을 꽃피우고 나라를 지킨 왕들. 하지만 단종처럼 12살의 즉위에 17의 죽임을 당한 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이 홀로 왕좌에 앉은 소년. 믿었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소년. 친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 돌아오지 못한 소년. 하지만 그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절을 지킨 사육신, 시신을 수습한 호장 엄흥도, 평생 소복을 입고 그리워했던 정순왕후, 241년이 지나 복위를 결정한 숙종, 그리고 오늘날 영월 장릉을 찾아 그의 짧은 생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는 늘 강자의 편에서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어떤 죽음도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고. 오늘 단종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닿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500년대 조선 중종시대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전옥서. 한 사내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죄목은 요연 혹중, 즉 근거 없는 말과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한 죄였습니다. 포졸들은 행여나 그가 도망칠까 싶어 쇠사슬로 몸을 겹겹이 묶고 두꺼운 옥문을 걸어 잠근 뒤 밤새 감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옥문을 열어본 관리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가 앉아있던 벽면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말그림 한 장만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옥사 안에는 말 발급소리가 메아리쳤고 사람들은 그가 그림 속의 말을 타고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갔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인물로 기록된 전우치입니다. 우리는 전우치를 소설 속 도술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 왕조실록에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는 명백한 실존 인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죠. 국가 공식 기록인 실록 속 그는 요사스러운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전우치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그는 정말 도술사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전우치, 성은 전이고 이름은 우치입니다. 그는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양반 계층의 자제였으나 첩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서자라는 굴레는 출세의 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었죠. 전우치가 활동하던 시기는 중종 반정 이후였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세운 정권이었지만 공신들의 권력 다툼과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민생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법이나 관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구원해줄 신비로운 존재를 갈망했죠. 전우치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스스로를 도사라 칭했습니다. 귀신을 부리고 공중에 떠다니며 종이 한 장으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전우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부패한 조선에 내려온 신선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조정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중종 18년, 1518년에 실록에는 전우치라는 자가 요술로 민심을 미혹하니 체포하라는 엄명이 떨어집니다. 전우치가 썼다고 전해지는 수법들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정교한 심리 전술과 트릭을 결합한 사기였습니다. 첫째, 신비주의와 화광 효과입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산속에서 이름 모를 신선에게 직접 도수를 전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모르고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주장은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면 복을 받고 나를 거역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종교적인 공포심을 이용했습니다. 둘째, 쌀독 사기 에피소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흉년으로 굶주리던 한 마을에 전우치가 나타납니다. 그는 빈 쌀독에 손을 얹고 기이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쌀독에서 쌀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기적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마술 분석가들은 이를 협력자를 이용한 트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쌀독 밑바닥을 파서 지하 통로를 통해 쌀을 공급했거나 눈속임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마술 수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권력자를 향한 대담한 사기입니다. 전우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지방관리들도 사기의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도지 사격인 관찰사나 수령들에게 접근해 내 도술로 당신의 관운을 틔워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뇌물을 착복했습니다. 조선은 미신이 지배하던 사회였기에 지위가 높은 이들도 하늘의 힘을 빌려 자리를 보존하려는 욕심에 그에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전우치가 희대의 사기꾼에서 전설의 도사로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신출규모란 도주 능력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차례 토포사를 파견해 그를 잡으려 했고 실제로 그가 체포되어 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옥문을 열면 전우치는 간데없고 포졸들이 묶어둔 쇠사슬만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실록에는 전우치를 잡아들이려 하였으나 번번이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현실적인 추론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민중의 비호입니다. 부패한 관리에게 고통받던 백성들은 전우치를 숨겨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우치는 자신들을 대신해 관청을 골탕 먹이는 대리만족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포졸 매수입니다. 당시 하급 관리들의 급여는 매우 낮았습니다. 사기로 막대한 부를 쌓은 전우치가 옥리들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뒷문을 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그 모든 과정이 오로지 도술로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는 그를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통쾌한 의적으로 기억할까요? 우리는 기록의 주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실과 지배층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전우치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산을 가로채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전우치가 국가재산을 빼돌렸다는 기록은 백성들에겐 탐관오리의 곳간을 털었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전우치는 가로챈 재물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문서를 도술로 불태워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우치가 100% 선의로만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자들에게 전우치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도주와 사기 행각은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전우치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조선 후기 소설 전우치전을 통해 완전히 재창조됩니다. 소설 속 그는 사기꾼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집니다. 산신령에게 정통 도수를 전수받은 정의의 도사가 되어 임금 앞에서도 길을 펴지 않는 당당한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범죄 기록은 의협심이 되었고 교묘한 속임수는 신묘한 도술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을 전우치라는 실존 인물의 틀 속에 투영시킨 결과입니다. 홍길동이 이상을 상징한다면 전우치는 척박한 현실을 조롱하며 살아남은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우치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지배층이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영웅으로 불렀던 그 절박한 마음은 누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과연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저항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선의 어떤 충신보다 전우치가 백성들의 가슴 속에 더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승자가 기록을 독점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 전설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술사 전우치, 사기꾼 전우치, 그리고 시대가 만든 영웅 전우치. 여러분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 이건 약과지 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써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숙한 표현의 주인공인 약과가 과거 조선시대에는 법까지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캔들과 잔혹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왕실마저 탐냈고 양반들은 목숨을 걸고 먹었으며 심지어 잘못 먹었다간 곤장 80대를 맞을 수도 있었던 궁극의 사치품, 조선시대 약과에 얽힌 은밀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이 과자 뒤에 어떤 짭짤한 권력 다툼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먼저 약과의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약과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불교 문화와 함께 탄생한 음식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귀한 밀가루에 꿀과 참기름을 듬뿍 넣고 튀겨낸 그야말로 최고급 디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죠. 사치와 낭비를 엄격하게 금지했고 백성들의 생활을 검소하게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약과는 왜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원재료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밀가루는 지금의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귀한 수입품이거나 희귀한 식재료였어요. 꿀과 참기름 역시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고가의 식재료였죠. 양반들은 이 귀한 재료들을 산더미처럼 모아다가 거대한 다과회를 열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약과에 얽힌 은밀한 스캔들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달콤하고 바삭한 약과의 맛에 한 번 빠진 고관대작들은 약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양반들의 모임에서는 누가 더 크고 화려한 약과를 내놓느냐가 곧 그 사람의 권력을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급기야 약과는 뇌물로까지 쓰이게 되는데요. 산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대신해서
무려 밥그릇만한 크기의 대형 약과를 뇌물로 주고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제 마음 아시겠죠? 라며 서로의 환심을 사고 이권을 챙기는데 약과가 아주 요긴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관리들이 과자 하나에 넘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기막힌 현실.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나라의 귀한 곡식과 참기름이 약과 때문에 동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 없었던 왕실, 특히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인 정조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조시대에 편찬된 법전인 대전통편을 살펴보면 아주 살벌한 조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혼례나 제사상에 약과를 과도하게 만들어 올리면 나라의 풍속을 해치고 기강을 어지럽힌 죄로 무려 곤장 80대를 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곤장 80대면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과자 하나를 잘못 구워 올렸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사실 정조 이전의 영조 때도 금지령이 내려졌을 만큼 조선왕실은 약과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막기 위해 안간히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달콤하고 기름진 약과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양반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의점이나 카페 혹은 전통시장에서 언제든 달콤하고 쫀득한 약과를 쉽게 맛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입 베어무는 그 달콤함 뒤에는 왕실마저 두려워했던 권력층의 은밀한 사치와 눈물겨운 역사적 사건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따뜻한 전통차 한 잔과 함께 조선시대 양반들의 뒷담화를 안주 삼아 약과 한입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속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